예. 지금 우리가 다뤄본 예제가 교재 그 8장의 예제 15번입니다. 물론 앞에 예제들도 꼭 해결해 보시라 그랬고요. 15번도 여러분들 교재로 참고하시면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꼭 풀어보셔야 돼요. 풀어보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관리 원가 회계, 원가 관리 회계의 아주 간단한 가이드북 정도이기 때문에 설명이 충분치도 못하고요. 사실은 예제도 충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주 깊게 어려운 것도 강의하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또 이제 간단한 개념적인 문제들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책에 나오는 예제와 연습 문제들은 꼭 풀어봐야 된다. 이건 제가 당부드립니다. 회계학 과목은 제가 뭐라 했죠? 항상 실습해보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내게 되질 않아요. 그냥 그냥 회계적 지식을 가지고 기업을 분석하겠다. 그러면 재무관리라는 과목 하나가 있어요. 그거 물론 재무관리도 이제 석박사 과정도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읽을 줄만 아는 훈련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훈련 그런 거만 하는 거. 또 그 분야도 보통 또 복잡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꼭 문제를 풀어보고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자, CBP 분석의 확장에 있어서 비선형 함수의 CBP 분석. 자, 우리가 이 가정에서 뭐죠? 이거는 항상 우리가 선형이다 생각했었어. 선형, 그죠? 선형인데 이제는 선형이 아닌 경우에 CBP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조금 능력을 사실 높인 겁니다. 좀 높인 건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상당히 고급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 고급스러운 것을 충분히 다뤄보지는 못해요. 못하지만은 그래도 책에 나와 있는 정도의 수준은 꼭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활용도도 크고요. 또 여러분들이 더 공부할 때 학사과정을 진학하거나 편입하거나 또는 대학원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CBP 분석, 자, CBP 판매량 이건 다 아는 얘기죠. 이제는 고정원가를 단위당 판매가격에서 단위당 변동원가로 나눴다. 이건 뭐예요? 밑에 게 이거 분모가 이걸 뭐죠? 공헌이익이라죠. 소위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고정원가를 나누면은 CBP BP 판매량이 나오고 또 요거를 뭘로 나눠요? 단위당 공헌이익률, 소위 공헌이익률로 나누면은 BP 매출 금액이 되는 거죠. 금액. 자, 비선형의 경우에 검토해보면 이런 겁니다. 자, CBP에서 비선형 함수의 세 가지 유형은 고정원가가 변동하는 준고정원가인 경우, 그러니까 고정원가도 어떤 조업도에 따라서 일정한 것이 원래 조업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증가한다 그랬죠. 이 단계적으로 증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업들을 크게 보면 또 매출량이 급격히 증가하면 당연히 왜 증가한다 그랬죠? 공장을 증설한다거나 또 새로운 기계를 도입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는 또 매장을 확대한다거나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고정원가가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경우 또 단위당 변동비가 비선형일 경우 이거는 그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생산량이 증가하면은 능률이 올라가가지고 단위당 생산량이 막 늘어날 수도 있죠. 늘어날 수도. 원래 이게 이제 생산 곡선은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S자 곡선을 그린다 그랬죠. 그래서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래프 형태가 사실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럴 경우에 요거를 함수식으로는 풀 수는 없고, 물론 정밀하게 해서 함수로 풀 수도 있겠지만은 회계 분석은
정밀한 구간의 정밀한 어떤 뭐 미분하듯이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라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 함수가 비선형인 경우 이거는 뭐냐면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단가가 높아질 수도 있고 또는 단가가 이렇게 꺾어질 수도 있죠. 그죠? 일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원가 곡선에서 보면 Y축, X축에서 원가 함수는 제로서부터 이렇게 선형으로, 그죠? Y 이꼬로 AX 이렇게 된다 그랬었죠. 근데 이것이 선형이 아니라 약간 함수식 뭐 제곱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휠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과연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자, 예제 17번. 우리 아까 15번 달았고 16번도 여러분 꼭 다뤄보세요. 17번의 경우에서도 예제 17번의 경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뤄볼 문제가 있는데 꼭 여기서 내가 간략하게 설명만 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꼭 풀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 약속을 어떻게 하지? 약속. 고정원가가 변동하는 준고정원가인 경우, 자, 단위당 공원이익이 1200원이에요. 우리 아까 저 앞에서 다룬 예제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만약에 조업도가 4000 단위인 경우,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원가가 600만 원인데, 그죠? 600만 원인데 이것을 단위당 공원이익 1200원으로 나눠 보니까 5000 단위가 나와요. 이게 무슨이지?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 우리가 전제가 어떻게 조업도가 4000 단위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5000 단위를 생산해야 돼요. 생산량을 더 늘리면 어떻게 돼요? 고정원가가 좀 뛰겠죠? 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이럴 경우에는 CV 분석을 할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업도가 4000에서 만 단위, 4001개에서부터 만 단위.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뭐라 했죠? 생산 라인이 증설되거나 공장이 증설되거나, 그죠? 또는 판매 매장 대리점 수를 늘린다거나 뭐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조업들 고정비가 추가 투입되겠죠. 그래서 준고정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180만 원 고정비가 더 발생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7,800만 원인데 단위당 공원이, 그러니까 우리 아까 3,000원에 파는데 변동비가 1,800원이었으니까 변동비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공원이익이 1,200원 이걸 나눠보니까 6,500 단위를가 BP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조업도 범주 내에서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합하고 여기에서 뭐 만 단위까지 생산하면은 이익이 점점 커지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선형의 경우에만 CV 분석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고정비가 이렇게 변화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는 지금 사례를 보여준 겁니다. 그죠? 중요합니다. 이 사례가. 그 다음에 예제 18번의 경우에는 변동원가가 비선형인 경우.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단위가 비선형 4000 단위일 때는 5000 단위로 모순이 됐는데 4000 단위를 초과 생산할 경우 판매량이 X라는 할 때 변동원가 플러스 고정원가가 예제 여러분들이 18번을 꼭 풀어보셔야 돼요. 18번을 풀어보지 않고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19번은 또 있어. 자, 이게 책에는 17, 18까지만 있는데 우리 여기는 19가 나왔어. 19는 책의 예제하고 조금 순서가 안 맞는데 뭐 이걸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판매 금액이 3,000에다 우리가 조업도가 X량인데 4,000개 단위까지는 1,800원으로 생산하고, 이거는 그죠? 변동 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000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 원가가 1,700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럴 경우에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그러니까 4,000 단위까지는 1,800원, 4,000 단위를 초과하는 거 X에서 초과되는 부분은 1,700원 변동비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고정비 들어가는 거니까 이걸 풀어내면 되죠, 그죠? 이걸 풀어내면 되면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4,924 단위가 손익분기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4,924개 이상만 만들어내면은 계속 이익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단위당 변동비가 비선형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기본 4,000까지는 1,800, 그 이상 생각할 때는 생산 원가가 좀 줄어든다. 우리 아까 17번의 문제에서는 뭐죠? 고정비가 준고정비로 변동할 때고, 이거는 이렇게 생산 곡선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좀 접어드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 이렇게 단위 1,800원으로 가다가 약간 꺾어지는 거죠, 그죠? 이럴 경우에 CP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도 사실은 좀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그죠? 어려웠는데 간단한 문제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이 책에 있는 그 내용도 충분히 읽어보고 요구사항도 되도록이면 해답을 보지 않고 풀어보고 해답과 비교해보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수학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해답을 풀고 나면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처음에 내가 풀어봤을 때 내 인식을 어떻게 했느냐, 풀어봤는데 해답하면 너무 멍터리요. 그럼 어떻게 될까?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구나, 잘못 알고 있구나, 그죠? 그걸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되겠다, 그죠? 인식의 폭을 바꿔야 되겠다.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이렇게 풀다가 안 풀리면은 고민을 잘 안 풀려요. 근데 해답을 딱 보는 순간 너무 쉬워요, 그죠? 그게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해답을 보고 풀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예요? 수학을 이해한 게 아니라 사실 답을 외웠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 잘하는 학교 애들, 잘하는 애들은 과외도 안 받았다 그러고 학교 수업만 열심히 했다고 그러고, 그죠? 이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물론 공부하는 애들을 옆에서 더 다구쳐가지고 시간 억누면서 붙들어 매면은 공부가 조금 향상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애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깨우쳐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공부가 잘 되고 그게 깊이 이해가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연도는 기억을 못했지만 가끔 수능 전국 수석이 저쪽 봉화 산골에서 고등학교도 겨우 갱신이 다닌 이런 애들이 전국 수석 나오고 이런 경우도 사실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송에서 타면 나는 학교 수업만 했고 그냥 더 이상 학원도 다녀본 적도 없고, 이 얘기가 거짓말인 것처럼 돼 있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또 예전에 대구인가 그쵸, 거기도 영천인가 어딘데 김나나인가 하는 그 수석인데, 이 친구가 미스 코리아도 됐다가 나중에 미스 코리아도 이제 때려치고 지금 미국 가서 공부하러 가가지고 생물학인가 공부해서 지금 국내 와서 교수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이 친구도 학원 다닐 수가 없어요. 시골 변두리 학교 조그마한 읍이라. 그래서 본인이 스케줄에 맞춰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전국 수석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주변에서 학원 다녀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실력을 항상 끌어올릴 수 있는, 이거는 공부 안 하는 애를 공부하라고 앉혀놓고 뭔가라도 했으니까 좀 올라간 거지, 그 사람의 학습 능력, 공부 능력 이런 게 좋아졌느냐, 깊이 이해했느냐 봤을 때는 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좀 깊이 인식하고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